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설상가상처럼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무기력해지기도 했답니다. 그때마다 제가 다짐하는 건 사람답게 살자예요. 어떤 고난이 펼쳐져도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 같은 남편과 행복하게 살던 저는 동서를 만나고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기가 막힌 동서의 실체에 대해 풀어볼게요. 저는 평범한 직장에 다니던 남편을 소개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성실하고 반듯했던 남편은 저한테 큰 등대 같은 사람이었죠. 슬하에 쌍둥이를 낳아서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일이 뿌듯하지만 버거운 날들이 많았거든요. 하루 종일 수업을 하고 집에 오면 지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집에서만이라도 제가 편히 있길 바랬던 겁니다. 그런 남편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아들 쌍둥이를 키우면서도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행복한 가족들 틈에 불행이 닥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수척한 얼굴로 집에 와서 저한테 힘든 말을 털어놨어요. 여보, 나 아무래도 회사 오래 못 다닐 것 같아.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회사가 좀 어려웠는데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어. 당신은 괜찮은 거야? 오래 다닌 회사인데 당신도 상심이 크겠다. 속상한데 나보다 당신이 걱정이지. 우리 이 집 사면서 대출 받은 것도 아직 남았잖아. 지금 그게 문제야?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걱정 말고 당신 일부터 집중해. 남편은 꽤 오래 다닌 직장이 부도 위기였어요. 그런 남편은 가장으로서 큰 부담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결국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가 되면서 남편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겁니다. 그때 남편은 회사가 부도 날 걸 예감하고 미리 이직을 준비하고 있긴 했어요. 하지만 회사가 망하고 급하게 이직한 회사에서는 남편의 이전 회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남편은 이직한 회사 급여가 200 후반 정도라 고민이 많았어요. 아직 어린 쌍둥이들과 아파트 대출금까지 돈 나갈 일이 산더미였거든요. 아무래도 가장이다 보니까 부담감이 더 컸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동안 육아 집안일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꽤 시간이 흘렀고 남편은 대형 트럭 운전기사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하지만 남편은 처음 대형 트럭 운전을 시작했을 때 힘들어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죠. 그때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운전은 어렵지 않은데 장거리 운전만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다. 뭐든지 처음은 힘들 수밖에 없지. 그래도 그 시기 지나면 당신도 금방 적응되지 않을까? 그렇지? 난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면 정말 다 잘 될 것 같더라. 요즘에 집안일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해. 저는 남편이 항상 가족들부터 챙기는 게 짠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같이 들어주고 싶었어요. 남편이 걱정하지 않게 늘 쌍둥이들을 솔선수범해서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점점 트럭 운전 일에 집중해서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심적으로 여유가 생긴 남편은 아이들과 자주 놀아주려고 했어요. 쌍둥이들도 남편의 사랑을 알아서 그런지 커갈수록 남편을 잘 따랐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조금이라도 아이들과 있어주려고 늘 최선을 다했어요. 아이들이 5살쯤 됐을 땐 남편과 노는 걸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주말만 되면 남편을 보면서 아이들이 늘 이렇게 떼를 쓰며 말했답니다. 아빠, 우리 나가서 공놀이해요. 엄마가 탱탱볼 사왔어요.
준우야, 아빠 좀만 자고 나가자. 지금 가요. 아빠가 아침에도 이따가 같이 공원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한숨만 자고 나가자. 지금 가요. 난 아빠랑 지금 가고 싶다고요. 공은 엄마가 사줬는데 왜 아빠랑 나가려고 그래? 아빠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랬어? 우리 둥이들이 아빠가 제일 좋다고 하니까 아빠가 재밌게 놀아줘야겠네. 우와, 아빠랑 같이 공놀이 하러 간다. 쌍둥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과 노는 걸 제일 즐거워했어요. 대형 트럭을 운전하면서 전국을 다니던 남편은 피곤해도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걸 미루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애들과 같이 조금이라도 더 있어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도 아이들과 더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건 어린 시절 시부모의 이혼 때문이었습니다. 시부모는 남편이 13살 때 이혼하면서 시부랑 인연이 끊긴 상태였어요. 남편한테 듣기로 어린 시절에 시모가 남편과 시동생을 키우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너희 둘은 절대 배 굶기는 일 없이 키울 거야. 그러니까 아빠 없다고 어디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그때 남편은 엄마를 보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했어요. 저랑 두열이는 걱정 마세요. 전 엄마 믿어요. 두성이가 많이 컸네. 벌써 이렇게 다 엄마 마음을 알아주고. 고맙다, 두성아. 널 생각해서라도 엄마가 더 당당하게 살게. 저는 엄마만 계셔도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저랑 두열이는 걱정 마세요. 13살이었던 남편은 오히려 시모를 걱정할 정도로 의젓했어요. 들어보니까 시부가 어린 시절부터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힘들게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부를 보고 자라면서 남편은 늘 자기 자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다짐했어요. 게다가 시부가 이혼 후에 재혼까지 하면서 완전히 연락도 끊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동생은 시부를 증오하는 감정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시모가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파도 쉬지 못하고 늘 일에만 전념했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고등학교에 다닐 땐 시모가 발목을 삐끗했던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저녁만 되면 퉁퉁 부어있는 시모의 발목을 보면서 걱정하며 말했다고 했어요. 엄마, 제발 조금만 쉴 수 없으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더 해볼게요. 학생이 무슨 아르바이트야. 너 지금도 아르바이트 하는 거 엄마 마음 아파 죽겠는데 너 자꾸 엄마 속상하게 할 거야?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래요. 대체 언제까지 우린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두성아, 엄마 걱정하지 마. 애들은 애들답게 커야지.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된다고 생각하면 엄마가 마음이 너무 아파. 난 너희들이 있어서 버티고 사는데 네가 그런 생각을 하면 엄마가 미안해서 어떻게 살아. 난 두성이 두열이가 건강한 것만 봐도 버틸 수 있어. 누구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살자. 시모는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버텼던 겁니다. 그런 시모를 보면서 장남이었던 남편은 늘 죄송스러웠다고 했어요. 그래도 시모의 정성 덕분에 두 아들이 아주 반듯하게 잘 컸습니다. 시동생은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시모가 참 존경스러웠어요. 아무래도 저와 남편이 둘 다 바쁘다 보니까 시모가 자주 손자들을 봐주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고등학교에 시험 기간쯤 되면 저도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늘 시모는 손자들을 먼저 챙겨주셨습니다. 그런 시모한테 저는 죄송스러움에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아이고, 뭐하러 뛰어왔어? 손자들이랑 있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도 어머님도 쉬셔야 하는데 혼자서 쌍둥이들 보시느라 못 쉬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학교에서 시험 기간이라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괜찮어. 손자들 어릴 때니까 할머니가 봐주는 거지. 얘네들 더 크면 할머니 보러 올 시간도 없을 거다. 얘들이 커서도 이렇게 나랑 있으려고 하겠어? 난 괜찮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어머님, 감사해요. 저나 남편이나 어머니께 늘 더 잘해드려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해요. 내가 더 고맙지. 우리 두성이랑 가정 잘 꾸려서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더 고맙다. 제가 어머니께 늘 한 수 배우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걱정 있으시면 저한테 다 말씀하세요. 걱정이 뭐가 있겠어. 나야말로 우리 둘째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답답하지. 둘째 며느리가 네 밥만 닮았어도 내가 이런 걱정 안 할 텐데. 시모는 늘 천방지축이던 동서 걱정에 한시도 마음 놓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쌍둥이들이 3살쯤 됐을 때 시동생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거든요. 처음 인사 왔을 때만 해도 동서가 밝고 활발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바른 생활만 하는 시동생이 어떻게 동서를 만나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동서는 상식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동서가 결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시댁에서 시모 생신을 축하하기로 했는데 동서가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분명 제가 제사 당일 아침에 동서한테 몇 시쯤 올 거냐고 물었을 땐 퇴근 후에 시댁으로 온다고 했었거든요. 시동생도 동서가 갑자기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그때 동서한테 황당한 문자 한 통이 왔더라고요. 형님, 저 오늘 고향 친구 생일인 걸 깜빡했어요. 저랑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사이라서 아무래도 친구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보다 형님이 결혼한 지 오래됐으니까 대신 좀 잘 챙겨주세요. 저는 동서의 문자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결혼하고 맞이하는 첫 시모 생신에 동서가 안 온다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큰일도 아니고 고작 친구 생일이라는 핑계도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참다 못해 동서한테 전화를 수차례 걸었죠. 그런데 겨우 전화를 받은 동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형님, 전화를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저 오늘 약속 있다고 했는데 형님이 자꾸 전화해서 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동서, 오늘 나랑 어머님 생신이라 같이 집에서 생신상 차려드리기로 했잖아.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른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 생신에 안 온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형님, 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머님이 저보다도 형님이랑 보낼 시간이 더 많은데 저 하나 없다고 생신을 망칠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저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가봐야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다니까요. 저보단 형님이랑 어머님이랑 더 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 형님이 잘 좀 해주세요. 며느리 한 명 더 있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요. 뭐? 동서,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결혼을 했으면 집안 행사가 먼저지. 지금 친구 생일 챙겨주겠다고 안 온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머님한테는 아들도 2명이나 있고 손자도 있으시고 형님처럼 살가운 며느리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는 아직 결혼도 못해서 저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외로운 친구랑 같이 있어줘야 맞죠. 저는 동서의 황당한 논리에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서의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때라고 해도 집안 행사가 먼저 아닌가요? 저는 동서 말에 너무 황당해서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동서,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결혼했으면 당연히 집안 행사가 먼저야지. 어머님 첫 생신에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형님,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니 정말 남 가르치는 거 좋아하시네요. 뭐야? 가르쳐? 동서, 지금 이건 동서가 잘못된 거야. 긴 말 안 할 테니까 빨리 와. 지금 서방님도 혼자서 얼마나 당황스러워 하시는 줄 알아? 집안에 분란 만들지 말고 빨리 와. 동서한테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처음에 동서가 성격이 활발해서 금세 친해졌는데 그때는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더라니까요. 그런데 저와 동서가 통화가 끝나자마자 동서 문자를 받았던 시동생이 화난 목소리로 오더니 저한테 물었어요. 형수님, 지금 그 사람 전화예요? 저 방금 문자를 받았는데 너무 황당해서요. 그러니까요. 진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오라고 했으니까 오겠죠. 시동생은 동서의 돌발 행동에 크게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시모는 그 상황에 난감한 표정으로 계셨어요. 마냥 동서를 기다릴 수 없어 저희끼리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기다려도 오지 않자 시동생이 나가서 전화를 또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잠시 뒤 식사가 끝나자 시댁으로 허겁지겁 달려오는 동서가 들어왔어요. 동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시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전화 끊자마자 왔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께 인사부터 드려야지. 아, 맞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어머님은 동서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동서를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됐다. 왔으면 됐지. 앉아라. 내 나이에 생일이 뭐 그렇게 대수겠어. 어머님은 생신 잘 안 챙기세요? 제가 생각해도 나이 들면 나이 먹는 게 서러워서 생일도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친구 생일이라서 친구 만나러 갔었거든요. 어머님 생각이 그런 줄 알았으면 그냥 더 친구 좀 보다 올 걸 그랬어요. 뭐? 친구를 만났다고? 동서의 눈치 없는 말에 온 가족이 입이 떡 벌어졌어요. 시동생이 동서가 안 왔다는 걸 만회해 보려고 어머니께 급한 일이 생긴 거라고 둘러댔었거든요. 그런데 눈치 없는 동서가 그대로 이실직고한 겁니다. 진짜 그 순간 저도 남편도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죠. 그러자 동서는 더 눈치도 없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거 봐요. 다들 오버한 거라니까요. 그래도 왔으니까 같이 저녁 먹어요. 끝까지 눈치 코치 없이 구는 동서 때문에 참 황당했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그런 동서를 보고 답답한 듯 소리치셨어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했어도 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결혼까지 했으면 어른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짧아서야 살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전 어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셔서 저도 모르게 집안 행사가 생일만 있는 줄 알아? 너 이제 결혼한 사람이야. 그럼 항상 가정부터 돌봐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쓸게요. 결국 동서는 시모한테 고개 숙여 사과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화내실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생일을 떠나서 결혼했으면 가정이 먼저야 한다면서 어머님은 단호하게 말하셨어요. 정말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동서한텐 통하지 않았거든요. 결혼하자마자 동서가 처음으로 쳤던 사고였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동서는 크고 작은 분란을 만들었습니다. 동서는 백화점에서 판매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늘 화장도 진한 편이었고 낯가리지 않고 말을 잘하긴 하는데 한 번씩 정말 황당할 정도로 어이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시동생은 그런 동서 때문에 늘 조마조마했어요.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 명절에 시댁에서 봤을 때였어요. 어머님과 나물을 만들고 있는데 옆에서 전을 부치고 있던 동서가 어머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 관리 안 하세요? 손이 거칠어 보여요. 내 손이 뭐가 어때서 그러니? 비닐장갑 끼고 있는데 내 손이 뭐가 보인다고 그래? 어머님, 척하면 척이죠. 어머님은 목주름만 봐도 관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는 나이 들수록 손이랑 목을 잘 관리해야 한대요. 어머님도 노력 좀 하셔야겠네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기능성 화장품 파는 분이 있는데 하나 사드릴까요? 직원가로 할인해서 살 수 있어요. 명절에 시어머니한테 관리 좀 하라고 말할 수 있는 며느리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같이 앉아 있다가 정말 민망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말을 멈추지도 않고 눈치도 없이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나이 들어 보이면 사람이 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제부터 관리 좀 하세요. 진짜 동서는 무슨 생각으로 사나 싶을 만큼 황당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듣다 못한 어머님이 동서를 보며 말하셨습니다. 넌 솔직한 성격은 다 좋은데 사람이 할 말 못할 말을 구분해야 되지 않겠니? 너 자꾸 그렇게 말하면 부모님 욕먹이는 거야. 저는 어머니께 도움되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듣는 사람이 도움으로 받아야 도움이지.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언제 피부관리 부탁해달라고 했어? 사람이 돈을 벌면 아낄 줄도 알아야지. 보이는 모습에만 치중하면 진짜 삶을 못 사는 거야. 네, 다음엔 조심할게요. 항상 동서는 사과라면서도 꼭 저렇게 개념 없는 소리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날 동서가 어머니께 한 소리를 듣고 나서도 망언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희 쌍둥이가 거실에서 놀다가 장난감을 들고 서로 갖겠다고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거실에 다 같이 있다가 제 쌍둥이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형님은 선생님이면서 친자식들 교육은 못하나 봐요. 유치원 가면 애들끼리 잘 지낸다는데 생각보다 형님도 자식 교육은 어려우신가 봐요. 뭐? 동서, 지금 우리 애들 보고 하는 소리야? 전 아이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또 사과도 하면서 지내는 거야. 동서야말로 말을 왜 그렇게 해? 자식 교육은 원래 남이 봐주는 눈이 정확한 거 모르세요? 아까 밥 먹을 때도 보니까 애들이 엄청 산만하던데요. 동서는 한 번 터진 말을 멈출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런 동서한테 화가 나서 어머님이 계신 것도 잊은 채 말했습니다. 동서, 내가 손윗 사람이니까 한마디 할게. 사람 인성도 남이 봐주는 게 정확한 거 알지? 항상 솔직하다고 하는데 동서 그냥 무례한 거야. 솔직한 사람이 앞뒤 없이 말하는 걸 솔직하다고 말하는 줄 알아? 동서 결혼하고 1년 동안 집안 식구들한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거 나아지질 않잖아. 가족끼리 무슨 예의를 갖춰요? 그냥 편하게 말하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형님, 지금 엄청 꼰대 같아요. 원래 그렇게 가족들까지 가르치려고 하세요? 세상에 가족한테는 편하게 말해도 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동서의 황당한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게다가 가르치려고 든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동서를 보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서, 내가 손윗 사람이야. 그리고 모르면 가르쳐 줘야 동서가 고칠 거 아니야. 내가 가르치려고 드는 게 아니라 동서가 너무 부족하게 행동하니까 그렇지. 왜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제가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왜 맨날 그렇게 사사건건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러시는 건데요. 제 말에 동서가 화를 내자 어머님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리고 언성을 높이는 동서를 보고 화를 내면서 단호하게 말하셨습니다. 너 지금 손윗 사람한테 뭐 하는 거야? 네가 잘했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 내가 항상 입 조심하라고 말했어, 안 했어? 말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억울해서 몇 마디 한 거예요. 그런 말은 나중에 따로 했어야지. 나 이 집안 어른인데 내 앞에서 너희들이 투닥거리고 있으면 좋겠어?
형님이 자꾸 저한테만 뭐라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말이 나온 거예요. 저도 억울해요. 내가 몇 번을 말해? 사람이 할 말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지. 너 자꾸 그런 식으로 집안에 분란 만들 거면 시댁이라고 굳이 올 필요 없다.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제가 더 신중하게 신경 쓸게요. 그 말이 벌써 몇 번째니? 앞으로 또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네 형님한테 사과해. 직업까지 거론하면서 자식 교육 운운하는 거 아니야. 그 버릇 고쳐. 어머님의 호통에 동서는 저를 보면서 기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제가 아이가 없어서 잘 몰랐어요. 그냥 도움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했던 말이에요. 동서, 가족들도 동서한테 한마디씩 하는 거 피곤하고 서로 불편해. 동서한테 그런 말 하고 나면 어머님은 뭐 편하시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동서가 좀 더 조심하고 신경 좀 써줘. 네, 형님. 저도 노력할게요. 동서는 한숨까지 내쉬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때도 솔직히 동서가 제대로 반성했을 것 같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런 동서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이 큰 사건이 터졌어요. 언제부턴가 식사를 제대로 못하던 남편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항상 씩씩했던 남편이 수척해진 얼굴로 변할 때까지 제가 몰랐던 거예요. 밥을 잘 못 먹는 남편을 보면서 제가 늘 이렇게 말했었어요. 여보, 시간 되면 병원 좀 가봐. 요새 당신 잘 먹지도 못하고 안색도 안 좋아. 그런가? 요새 바빠서 그런지 입맛이 좀 없어서 그래. 건강부터 챙겨. 당신이 건강해야 집안이 살지. 알겠어. 시간 내서 꼭 다녀올게. 그때 남편 안색이 점점 안 좋아서 어머님도 걱정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남편이 병원에서 검진 결과 대장암 말기였던 겁니다. 결혼 8년 만에 남편이 대장암 진단을 받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후 남편은 수술과 항암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남편을 수술을 앞두고 입원했을 때도 저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도움도 못 되고 이렇게 짐만 되네.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 걸. 애들한테도 못난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런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몸조리나 해. 애들은 내가 잘 보고 있을게. 혹시 말이야, 내가 잘못되면 애들 잘 부탁할게. 당신은 나 없어도 잘할 거야. 그런 말이 어딨어.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당신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어? 괜찮을 거야. 당신 이겨낼 수 있어. 얼른 치료받고 우리 집으로 가자. 여보, 나도 살고 싶어. 당신이랑 애들이랑 더 살다가 가고 싶어. 우리 애들 학교 가는 것도 보고 싶고 나중에 장가 가는 모습도 꼭 보고 싶었어. 나 어떡하지? 나 이대로 떠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당신이 조금만 힘내주면 다 이겨낼 수 있어. 남편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어요. 그런 남편을 위해서라도 제가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수술이 끝난 후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든 항암 치료까지 견뎌야 할 정도로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점점 삶의 끈을 놓아가고 있는 남편을 온 가족이 면회를 왔었어요. 어머님은 남편 옆에서 울음을 참아가면서 말하셨어요. 주성아, 엄마야, 눈 좀 떠봐. 괜찮은 거야? 얼굴이 이게 뭐야? 엄마 속상하게.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건강해야 하는데. 네가 뭐가 죄송해. 엄마가 너한테 너무 기대고 살아서 미안하다. 우리 아들 얼른 일어나. 엄마가 또 맛있는 생일상 차려줄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있으면 엄마가 잠을 잘 수가 없어.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애틋한 어머님 울음소리에 옆에 있던 저도 눈물이 흘렀어요. 아무리 눈물을 참아보려고 해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시동생도 그런 어머님을 부축하면서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형, 다 괜찮을 거야. 내가 쌍둥이들 챙겨주면서 형수님 많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두열아, 형이 너한테 부탁 좀 할게. 우리 애들 좀 잘 봐줘. 그리고 네 형수한테도 꼭 많이 살펴주고. 왜 마지막처럼 말해? 얼른 정신 차려야지. 우리 다시 집으로 가야지. 쌍둥이들 보러 안 갈 거야? 내가 잘 챙기고 있을 테니까 얼른 와야 된다. 꼭이야.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시동생은 눈물이 범벅이 될 만큼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유리병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로 동서가 냉장고에서 병 음료를 마시려고 뚜껑을 열려다가 손에서 그만 음료를 놓쳐서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동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급하게 온다고 아무것도 못 먹고 왔어요. 마지막 인사해야 된다고 자꾸 빨리 오라고 하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동서의 말에 온 가족이 정말 황당했어요. 그때 시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동서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목으로 넘어가? 여기까지 오면서도 아이스 커피 챙겨 마시던 사람이 누군데? 대체 우리 가족을 뭘로 생각하길래 병실에서 이러고 있어? 당신이 애야? 배고픈 걸 잠깐도 못 참아? 당신이 서서 백화점에서 일해봐. 얼마나 힘든지.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여기서 다 같이 목 놓아 울기만 해. 뭐야? 당신 따라 나와. 내가 한 번만 더 그러면 이혼이라고 했지? 대체 우리 집만 오면 왜 이러는 거야? 뭐? 이혼? 무슨 말이 그렇게 쉬워. 내가 잘못했어. 또 실수한 거야. 사람이 피곤하면 시간 개념도 없고 생각도 짧아진다잖아. 요새 내가 일이 힘들어서 불면증까지 오니까 나도 힘들어서 그래. 지금 당장 나와.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결국 시동생은 동서를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저를 안아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괜찮어. 내가 있잖아. 걱정 마로. 어머님, 전 너무 힘들어요. 괜찮어. 내가 있잖아. 걱정 마. 가족들이 있어. 저는 남편이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어머님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의 식구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못난 남편이라서 끝까지 짐만 되네. 난 당신이랑 쌍둥이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단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 너무 내 걱정하지 말고 애들이랑 씩씩하게 내 몫까지 살아줘. 왜 마지막인 것처럼 말해. 당신이 그러면 나 어떻게 살라고. 여보, 이대로 가지 마. 여보. 내년에 우리 애들 학교 입학하면 당신이 잘 좀 말해줘. 내가 많이 사랑한다고 꼭 말해줘. 남편은 끝을 직감했는지 제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마지막까지도 애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싶다던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에도 남편은 애들 걱정에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장례를 치르는 내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그런 저를 어머니께서 정말 살뜰하게 챙겨주셨어요. 친정 부모님들과 오빠들도 장례식 내내 제 곁에서 쓰러지지 않게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 장례식장에서도 끝까지 개념 없는 동서 때문에 뒷목을 잡을 뻔했어요. 빈소가 차려지고 음식부터 장례 도우미 분들까지 하나씩 준비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가족들 상복 치수를 물어보러 장례 도우미 분께서 오셨는데 동서가 황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상복을 입어요? 왜요? 동서의 그 어이없는 말에 관계자분은 황당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가족분들이 입으셔야죠. 아, 정말요? 네, 그럼 저는 사사로 해주세요. 여기가 무슨 백화점도 아니고 사사를 말하는 동서를 보면서 참 황당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동서를 보면서 한마디 할 힘도 없었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여지고 옆으로 꽃들이 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쌍둥이들은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소리쳤어요. 우와, 아빠 사진 멋있다. 엄마, 근데 왜 아빠 사진 옆에 꽃이 저렇게 많아? 아빠 생일이야? 아빠가 인사하는 날이야. 우리 둥이들 이리 와. 엄마랑 아빠한테 인사드리자. 엄마, 근데 왜 울어? 아빠랑 인사하는 게 슬퍼? 어, 엄마가 많이 슬퍼. 아빠가 보고 싶어서 슬퍼. 그럼 아빠한테 빨리 오라고 하자. 나도 아빠 보고 싶어. 아직 유치원생인 쌍둥이들에게 남편이 떠난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감이 안 왔어요. 그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눈물만 흘렸어요. 도저히 밥도 안 넘어가고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보면서 말하셨습니다. 힘들면 잠깐 가족방에 들어가 있어. 내가 정리하마. 아니에요. 남편 마지막 가는 길에 제가 누워있을 순 없잖아요. 그 사람이 저 울고만 있는 거 보면 더 힘들어할 거예요. 저는 남편의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 이를 악물었어요. 남편이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 편히 쉬지 못할까봐 애써 더 힘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음식도 하나둘 차려지고 빈소도 제대로 갖춰졌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조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족들이 입을 상복이 빈소로 왔어요. 상복을 보고도 남편이 떠난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상복을 집어들더니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시커먼 옷을 꼭 저까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버님 아내도 아닌데 저까지 입을 필요는 없잖아요. 와, 저는 동서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생각지도 못한 말에 황당해서 기가 찼어요. 그때 어머님이 동서한테 가서 화난 목소리로 소리치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상복을 못 입겠다는 거야? 네, 솔직히 제가 아주버님 아내도 아니잖아요. 바쁜데 이렇게 와준 것도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아주버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저한테 잔소리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입어요? 뭐야? 너는 생각을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시숙이어도 다 가족이야. 그런데 네가 지금 이따위 짓을 해? 당장 입어.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어머님께서 그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화내도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어머님은 왜 맨날 형님 편만 드세요? 항상 저한테 잔소리만 하셨잖아요. 그리고 형님도 맨날 어머니 편만 들고 전 이 집에서 완전 왕따잖아요. 집에서 왕따인 제가 사람들한테 예의까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저 상복 안 입을래요. 그냥 여기 앉아있다. 이따 갈게요.
모양 빠져서 상복 안 입을래요. 뭐야? 모양이 빠져?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머님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소동을 일으킨 동서 때문에 가슴이 참담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상복이 구린다고 안 입는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저런 사람 자체를 처음 봤어요. 그때 상복을 갈아입고 나온 시동생이 상복을 바닥에 던져두고 짝다리를 짚고 서 있는 동서를 보고 한 걸음에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상복을 바닥에 두면 어떡해? 얼른 입고 와. 싫어. 모양 빠져서 안 입을 거야. 내가 몇 번이나 말해? 나 생전에 아주버님한테 좋은 소리 한번 못 들어봤어. 맨날 어머님께 잘해라. 당신한테 잘해라. 잔소리만 들었다고. 근데 나보고 나 싫어하던 사람 애도를 하라고? 나한테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아니, 내가 무슨 도 닦은 도인도 아니고 나한테 잔소리만 하던 사람 나도 싫어. 동서의 개념 없는 발언에 시모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시동생은 동서의 뺨을 쳐버렸습니다. 뺨을 맞고 바닥으로 쓰러진 동서를 보고 시동생이 소리쳤어요. 넌 나가. 나는 더 이상 너 같은 인간 말종이랑 절대 못 살아. 그러니까 나가라고. 뭐야?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친 거야? 지금 정말로 큰 소리 칠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화를 내? 당신 미쳤어? 그래, 미쳤다. 내가 그동안 너 개념 없이 사는 거 눈 감아준 게 미친 짓이야. 내가 미쳐서 사치 부리다 개인 회생까지 한 너 같은 여자 참아준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내가 고치겠다고 했잖아. 요즘 나 돈 엄청 아끼고 있는 거 몰라? 돈을 아껴? 네가? 야, 지나가는 개가 똥을 끊겠다. 너 백화점 정직원도 아니고 그냥 아르바이트생이었잖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주제에 네가 무슨 명품이라도 된 줄 알고 까불어? 너 아르바이트 하는 돈 얼마나 모으긴 했냐? 너 장모님 카드 들고 다니면서 함부로 긁고 다니는 거 다 알아. 그러면서 어디서 반성한 척이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지난주에 장모님이 네 카드값 감당 못하겠다고 오셨던데 내가 그 소리 듣고 기가 막혀서 진짜 너랑 더 못 살겠다 싶었어. 그런데 이렇게 이혼하자고 판을 깔아주니까 오히려 고맙네. 너 같은 거랑 가족인 것도 싫으니까 상복 입지 마. 그리고 당장 여기서 나가. 여보, 왜 그래? 내가 설명할게. 나 아르바이트 한도 모았어. 그래서 푼돈 얼마나 모았어? 모으긴 했어? 그게 내가 2달 전부터 모아서 아직 50만 원밖에 못 모으긴 했는데 앞으로 내가 더 잘 모아볼게. 나 한 번만 봐줘. 동서의 개인 회생에 아르바이트 이야기까지 정말 황당했어요. 그런데 시동생은 눈물까지 흘리는 동서를 밖으로 끌어내면서 소리쳤습니다. 내 조카들이 저금통에 모은 돈이 너보다 많겠다. 야, 너 같은 개념 없고 막 사는 애 필요 없으니까 나가. 당장 나가라고. 싫어. 나 이혼 못해. 어떻게 개인 회생까지 하는 힘든 아내를 이런 식으로 버릴 수 있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넌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가족은 안 보여? 어쩜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너 같은 여잔 절대 안 바뀔 사람이야. 당장 나가. 너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있는 거 알지? 네가 못하겠다고 버텨도 너 탈탈 털어서 위자료 챙겨서 이혼할 수 있어. 네 말대로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너 탈탈 털어서 끝낼 거야. 당장 나가.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동서는 결국 시동생 손에 끌려서 쫓겨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시동생은 동서가 개인 회생까지 해놓고 장모 카드를 몰래 쓰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 생활 내내 동서는 오로지 사치만 부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시동생은 동서가 사치 부리는 내역을 전부 증거로 모으고 있던 찰나였죠. 그러다 동서가 장례식장에서까지 난동을 부리는 걸 보고 결국 파국을 맞이한 겁니다. 그때 동서를 밖으로 끌어내 시동생이 와서 저와 어머니께 사죄를 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빨리 끝냈어야 했는데 면목이 없어요. 어머님은 그런 시동생을 보며 말씀하셨죠. 두열아, 잘 생각했어. 사람은 도리를 알고 살아야 하는 거야. 네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에 내가 마음이 놓인다. 기본적인 도리는 하고 살아야 잘 사는 거야. 네 형도 너한테 잘했다고 할 거다. 형이 저한텐 부모님이나 다름없었어요. 저 9살 때 엄마 이혼하시고 일 나가셨을 때요. 형도 13살이라 어렸는데 늘 저부터 챙겼어요. 아빠 존재가 그리울 때도 형은 저한테 아빠만큼 든든하게 있어줬어요. 그때 형이 저 챙겨준 게 너무 고마웠는데 오늘부터 제가 형 대신 다 갚을게요. 그러니까 엄마 걱정 마세요. 내 새끼들이 해준 것도 없는데 정말 잘 컸구나. 내가 너희들 볼 면목이 없다. 아니에요. 형도 늘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런 형을 생각해서 잘 살아요. 그래야 형이 편히 쉴 수 있어요. 시동생은 어머님을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시동생이 아니었다면 장례식 내내 정신을 놓고 있었을 거예요. 어린 쌍둥이들을 대신해서 상주 노릇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시동생 덕분에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저는 시동생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납골당에 남편을 잘 보내주고 오는 길에 시동생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서방님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형수님. 앞으로 힘든 일 다 저한테 말하세요. 형한테 약속했어요. 쌍둥이들 잘 챙겨서 대학 갈 때까지 꼭 옆에 있어주기로요. 그러니까 저한테 편히 다 말하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형수님 우는 건 형이 보면 힘들어할 거예요. 시동생의 말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끝까지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는 동서와 소송까지 해서 마침표를 찍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분에 넘칠 정도로 사치스럽게 살던 동서는 재산 분할 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빚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하겠다고 버텨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동안 시동생이 모은 증거도 너무 많아서 결국 시동생이 유리한 쪽으로 이혼을 하게 됐죠. 그 후 시동생은 어머님과 같이 살겠다면서 어머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쌍둥이 조카를 정말 친아들처럼 챙겨주고 있답니다. 쌍둥이들 초등학교 입학 때도 바쁜 저를 대신해서 같이 가줬어요. 제가 뒤늦게 도착할까봐 걱정했는데 시동생이 먼저 입학식에 와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지금은 쌍둥이들 초등학교 4학년이라 벌써 몇 년 전 일이네요. 이제 아이들도 아빠가 떠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도 사람답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었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지 싶은 기사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개념 없던 동서가 떠올라요. 사람이 혼자서는 절대 잘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줘야 다른 사람과 평생 잘 살 수 있다고 믿어요. 우연히 시동생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동서는 개인 회생하고 매년 내야 될 돈도 제대로 못 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매일같이 시동생한테 전화해서 돈 좀 달라고 애원해서 번호까지 바꿨다고 하더군요. 이게 정말 사람답게 산다고 보이시나요? 사람이라면 분수와 처지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서로 배려한다면 그때 진정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모로 선생님의 삶이 힘들어진 요즘이라 집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느껴요. 제 사연을 귀감 삼아서 집에서부터 기본적인 걸 갖출 수 있는 가르침을 일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바람을 담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